202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일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은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남자 존 디 록펠러. 그가 사망했을 당시 그의 재산은 미국 GDP의 약 1.5%에 달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4천억 달러, 한화로 약 550조 원이 넘는 트릴리언 달러급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억만장자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장본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선가이자 성자로 칭송하기도 했지만 그의 경쟁자들은 그를 강도귀족 혹은 무자비한 문어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독점 제국 스탠더드 오일을 건설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벌인 잔혹한 사업 전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839년 뉴욕 북부의 가난한 마을에서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약장수이자 방랑벽 기심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돈을 거의 가져다 주지 않았고 종종 사라지곤 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에게서 근면함과 독실한 침례교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에게서는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사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은 사업 거래를 가르쳤고 심지어 록펠러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가혹한 환경은 록펠러를 극도로 계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장부 기록원으로 취직합니다. 그는 매일의 지출과 수입을 꼼꼼하게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헌금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죠. 그에게 있어 돈은 감정이 아닌 효율성과 규칙이 지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세가 되던 해 록펠러는 동업자와 함께 농산물 중개 사업을 시작합니다. 남북전쟁이 터지자 식량과 물품의 수요가 폭발했고 록펠러는 빠르게 재산을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큰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859년 펜실베이니아에서 검은 황금이 발견됩니다. 바로 석유였습니다. 당시 석유 산업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시추에만 몰두했고 정제 과정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석유는 채굴되자마자 가격이 폭락하기 일쑤였습니다. 록펠러는 여기서 핵심을 꿰뚫어 봅니다. 가장 돈이 되는 곳은 시추가 아니라 정제와 운송이다. 석유를 정제하여 등유를 만들면 밤을 밝히는 필수품이 되었고 엄청난 마진이 남았습니다. 1863년 록펠러는 첫 정유 공장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낭비 제로, 효율성 극대화. 1870년 그는 동업자 헨리 플래글러와 함께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스탠더드라는 이름에는 품질을 표준화하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그의 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록펠러는 단지 사업가가 아니라 시장의 지배자가 되기 위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록펠러가 거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제품이 아닌 물류에 있었습니다. 당시 석유 운송은 철도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록펠러는 철도 회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대규모의 안정적인 물량이었습니다. 록펠러는 미국 최대 철도 회사들과 비밀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탠더드 오일의 비밀 병기, 리베이트였습니다. 록펠러는 운송료를 깎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사들이 철도에 지불하는 운송료의 일부까지도 록펠러에게 돌려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사가 등유 한 통을 팔 때마다 그들의 운송 비용 일부가 록펠러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 악마적인 전략 덕분에 록펠러는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팔아도 손해를 보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사가 운송을 할수록 자금력이 약화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록펠러는 수직 통합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정유 공장뿐만 아니라 석유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 탱크 차량, 유통을 위한 창고, 심지어 석유통을 만드는 공장까지 소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록펠러는 시장 가격의 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비용을 최소화했고 등유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록펠러의 등유 덕분에 저렴하게 밤을 밝힐 수 있었지만 뒤편에서는 작은 경쟁자들이 그의 문어발에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1870년대 초 클리블랜드에는 26개의 정유 공장이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이들을 상대로 일명 클리블랜드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경쟁사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당신의 공장을 사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절하면 록펠러는 즉시 해당 지역에 스탠더드 오일의 등유를 원가 이하로 쏟아부었습니다. 덤핑입니다. 자금력이 약한 경쟁사들은 록펠러의 무한 자금력 앞에서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록펠러에게 공장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록펠러는 이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팔고 행복한 은퇴를 하거나 우리와 경쟁하다가 파산하거나. 1880년대에 이르자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정유 능력의 9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독점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독립회사들을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묶어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만들었고, 이 트러스트는 정부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점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잔혹한 행위는 대중의 분노를 샀고 언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성 저널리스트 아이다 타벨이 있었습니다. 타벨은 록펠러에게 파괴당한 정유업자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5년에 걸쳐 록펠러의 비밀 협정, 리베이트, 그리고 경쟁사 파괴 행위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1904년 그녀의 연재 기사 스탠더드 오일 회사의 역사는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록펠러를 탐욕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중의 분노와 루스벨트 대통령의 반독점 정책에 힘입어 미 법무부는 1906년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1911년 미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 거대 문어를 34개의 독립회사로 강제 분할 명령을 내립니다. 록펠러의 제국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록펠러는 여전히 이 34개 회사 모두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경쟁체제가 되자 석유 가격이 폭등했고 34개 회사의 개별 주식 가치 역시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제국이 해체된 후 록펠러의 재산은 2배, 3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독점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었고 해체를 통해 수혜자가 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말년에 남은 40여 년을 자선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5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 이는 현대의학과 교육 시스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존 디 록펠러. 그는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현대 자본주의의 초석을 다진 혁신가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경쟁과 도덕성을 짓밟고 부를 축적한 냉혈한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무자비한 독점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당신은 록펠러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설적인 기업가 앤드루 카네기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